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여자이고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남자가 아직 없어요. 20대 시절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멋있는 남자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연애나 하고 있기에 저의 20대는 좀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전 어렸을 적 부모님과 일찍 헤어지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5살, 6살 때쯤 부모님과 함께 타고 가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탄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커다란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차가 폭발하며 큰 화재로 이어졌다고요. 그때 입은 화상 자국이 아직도 제 허벅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상의 흉터는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데 그날의 기억이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이상하게도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전 유년 시절 내내 부모님 얼굴을 기억해내느라 골머리 앓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떠올라요. 얘 기영이, 너 또 엄마 아빠 얼굴 그림 그리니? 그런데 넌 그림 그린 거 보면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매일 얼굴을 그렇게 다르게 그리니? 엄마 아빠 얼굴이 가물가물해서요. 어떨 땐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떨 땐 저런 모습으로 제각기 떠오르는데 매번 그림으로 그려놓지라도 않으면 영영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릴 것 같아서 그냥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너희 부모님 사진이라도 한 장 남아있었다면 좋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진 한 장 남아있는 것도 없고 아마 어린 네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날의 기억도 싹 지워지고 기억상실이 온 것 같구나. 너무 괴롭게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번씩 떠올려 보렴. 그럼 아마 어느 날인간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나고 옛날 일들도 자연스럽게 기억나고 그럴 거야. 원장님은 사람 좋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제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에게 그런 기분 좋은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당하며 해리성 기억장애가 온 것은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좀채 잃어버린 기억을 잘 회복하지 못했어요. 단편처럼 생각나는 순간적인 이미지. 네, 모두 엄마 아빠와 관련된 추억 같기는 한데 언제인지도 불확실하고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도 불확실한 기억의 파편들이 복잡한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때가 많았죠.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는 너무 보고 싶은데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그리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토막난 이미지처럼 떠오르는 가족들과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강렬하고 그리운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스케치북에 옮길 때만이 그나마 어리고 멍든 가슴에 약간의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전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 나이가 되어버렸죠.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그림이 좋아서 그린 케이스는 절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전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외모가 특별히 예쁘거나 하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 공부도 별로 못했고 얼굴은 못생긴 편에 속했으니까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코는 납작하고 또 이빨은 덧니가 있어서 웃을 때면 좀 코믹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이었죠. 까무잡잡한 얼굴에 주근깨는 또 왜 그리 많았는지요. 그런 못난 외모여서 전 어린 시절 좋은 조건의 가정에 입양되는 행운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아원 한 구석에 틀어박혀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말 수 없는 못생긴 여자애. 그 시절에 절 표현하자면 이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또 온순하지도 못했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킨다거나
어린애들이 하기에 힘든 청소나 허드렛 일을 선생님들이 시킬라 치면 고아원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막 억지로 부려도 돼요? 하기 싫은 공부하라는 건 저희들 생각해서 하라는 건 알겠는데 왜 텃밭 가꾸는 거랑 이불 빨래 삶는 것까지 저희한테 강요하세요? 이런 일들은 일반 다른 집에선 엄마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선 저희 보고 원장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면서 왜 다른 엄마들이 하라는 안 하는 일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냐고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서 선생님들을 당황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이어서 돌아오는 것은 머리를 한 대 콩 더 쥐어박히거나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대든다고 복도에 나가 벌을 서거나 화장실 청소를 더 해야 하거나 그런 징벌적인 대우밖엔 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할 말은 꼭 하고야만은 저의 성미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건 저희 고아원의 원장 선생님이셨죠. 우리 기영이는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어.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 이런 데 버려져서 눈치 보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을 할 생각조차 못 하는데 기영이는 네가 하고 싶고 해야 할 말이라 생각하는 건 거침없이 하는구나. 좋다. 그런 기백과 당당함. 앞으로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누구 앞에서든 그렇게 당당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똑바로 주장할 줄 알고 그런 게 멋있는 태도란다. 그런 사람이 결국 대우받고 잘 살게 돼 있어. 우리 기영이는 뭐래도 잘할 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며 절 칭찬해 주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평소엔 무섭고 엄했지만 저의 타고난 성정을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원장님이 저 역시 좋았고 고아원 생활 내내 엄마처럼 따르며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11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매미가 귀를 찢어댈 듯 울어대고 사흘 걸러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던 8월 초순의 한여름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아줌마 한 분이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옆엔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에게 줄 과자와 인형, 문구용품 등을 잔뜩 사가지고 오는 바람에 저와 고아원 친구들은 어디 부잣집 사모님이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온 정도로 생각했더랬죠. 그 부티나는 아줌마와 아들이 아이들에게 스케치북과 물감, 크레파스 따위를 나누어 주었고 제일 잘 그리는 그림을 한 명씩 그려보라 시키더군요. 평소 그림이라면 늘 가장 좋아하고 자주 하는 일이었던 전 제가 늘상 자주 그리던 엄마 아빠의 얼굴과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모님과의 추억의 장소를 그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언제나 좀 무의식적인 기억의 반영을 그려서인가? 왜 제가 부모님과의 흐릿하고 잃어버릴 것 같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과거의 부모님과의 찰나적인 이미지를 주로 많이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사실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고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었답니다. 제 어렸을 때의 그림이 그런 풍이라는 건 물론 어른이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미술 수업도 받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제 그림은 소녀가 그린 그림이라기엔 좀 성숙하고 묘한 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이 그림을 그린 게 너니? 네, 맞아요. 꼬마야, 너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어렸을 적부터 누구한테 그림 그리는 거 배웠어? 아니요. 그냥 여기선 딱히 미술학원 보내달라 하기도 그래서 그냥 원장 선생님한테 조금 배우고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건데요. 어머, 이 꼬맹이 그림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닌데? 뭔가 꼬맹이가 그린 그림 같지가 않고 거친데도 감정이 막 흘러 넘친달까? 얘 뭔가 예술가 기질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제 그림을 보고 막 칭찬을 늘어놓던 그 아줌마와 아들은 며칠 후 다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절 자기네 집에 입양해 가겠다면서 절차를 밟고 절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더군요. 전 딱히 입양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자기네 집에 딸로 가면 제가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물심양면 지원해주겠단 말을 믿고 저에게도 손해가 가는 일은 아닐 거란 생각에 흔쾌히 그 집에 입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단 조금 눈칫밥을 먹더라도 정식으로 번듯한 가정에 입양이 된다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고 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고 저에겐 행운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그 아줌마와 고등학생 오빠를 따라갔는데 그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부잣집이었습니다. 운동장만한 마당이 있는 2층 대저택에 그 집주인 아저씨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데 집과 조금 떨어진 마당 한 구석에는 그 아저씨가 작업한다는 멋들어진 작업실도 있었죠. 화가가 사는 집답게 집안 곳곳은 갤러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미술 작품과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전 안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였는데 그런 집에 딸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기쁘더군요.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불운하게 고아원에서 자란다 생각했는데 내게도 이런 복스러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고아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아줌마를 따라온 그 고등학생 아들. 그 집의 아들도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더라고요.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면 미술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개인과외 선생님까지 들여서 밤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듣지 않니 서울의 유명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하더군요. 그 댁 주인 아저씨, 그러니까 저의 새아빠가 되신 분은 업계에서 내노라 하는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화가라고 했는데 제가 입양되고선 한 번도 아저씨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집안에서 가장 궁금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아저씨, 새아빠라는 분이었는데 해외 전시 일정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 가까이 지나야 집에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화가라는 새아빠라는 분이 엄청 궁금했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한 날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더군요. 넌 언제 벌써 이 그림을 다 그렸니? 어제 저녁 나절에 그리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에 그림을 완성한 거야? 우와, 이거 기영이가 그린 그림인가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 그림을 대체 누가 11살짜리가 그린 그림이라 생각하겠어요? 혜진아, 너도 어제 선생님이 내준 그림 다 완성했지? 예? 죄송하지만 전 아직 어제 하필이면 학교에서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밤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해 놓겠습니다. 그래, 혜진아. 그림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하나에 꽂혔을 때 몰아쳐서 미친 듯이 집중하는 그런 스피디함도 필요하단다. 그렇게 집요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은 작품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없는 생명력이 뿜뿜하기 마련이거든. 마치 네 동생 기영이가 그린 이 그림처럼 말이다. 네? 기영이가 그리는 그림이요? 그래, 네 동생은 어리지만 크면 정말로 훌륭한 화가가 될 것 같구나.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간단한 정물인데도 이 화병과 꽃, 과일의 구도부터가 참 색다르지 않니? 게다가 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재미삼아 한번 툭 던지듯 그려보라고 내준 과제인데 벌써 완성을 해놓다니. 쥐방울만한 녀석이 그림 그릴 땐 어찌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너무 놀랍다니까. 어머님, 기영이는 이댁 최하백님 예술가의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도 참 어린애한테 과찬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최하백님 피를 정통으로 물려받은 아이는 우리 헤일이지요. 어렸을 적부터 지아빠 화실에 꼭 붙어 다니며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운 세월만 해도 대체 얼마게요. 아무리 우리 딸아이가 재능이 있다 해도 아직 지 오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무래도 입시 안 두고 안 그래도 긴장해 있는데 우리 헤일이 앞에선 그렇게 비교하는 말씀은 좀 삼가주세요.
미술 선생님의 생각 없는 칭찬에 새엄마는 대놓고 정색을 하며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서야 미술 선생님도 뭔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화구등을 챙겨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제 재능을 칭찬하고 저의 그림을 유달리 좋아해 주셨던 그 미술 선생님은 얼마 안가 입시 과외에서 해고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을 해고한 사람은 새엄마였고요. 기영이 너 앞으론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좀 줄이렴? 예? 그림 그리는 시간을 줄이라고요? 그래. 입시를 앞두고 종일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네 오빠 헤일이야. 그런데 이건 뭐 주객이 전도돼서 종일 아빠 화실을 쓰고 있는 사람이 기영이 너라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니? 어린애가 어린애다운 면이 있어야지 원. 아휴, 이건 뭐 밥 먹는 시간 빼곤 종일 그림 그린다고 자빠져 있으니 난 옆에서 조근조근 수다도 떨고 애교도 떨면서 같이 다정하게 목욕탕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원했단다. 너처럼 귀신마냥 종일 그림만 그리는 이상한 여자애 말고 말이야. 그렇게 절 지그시 노려보며 말씀하시는데 전 정말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저에 대한 새엄마의 미움이 미술 선생님의 칭찬 이후로 극심해졌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어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새엄마의 인격이란 것도 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새엄마의 이상한 박대와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뭔가 제 그림 솜씨가 새오빠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주변 선생님들과 지인들의 지나가는 말들이 새엄마의 빈정을 있는 대로 상하게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전 한동안 새엄마 눈치를 본다고 집에선 통 그림도 그리지 않고 학교에서만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정 그리고 싶은 날엔 수업이 끝났는데도 불어 텅 빈 교실에 남아 혼자서 그림을 그리다 집에 돌아가는 날이 허다했죠. 한날은 그날도 수업이 끝나서 혼자서 교실에 남아 한참 그림을 그리다 집에 갔는데 한바탕 난리법석이 나 있더군요. 절 칭찬했던 미술 선생님이 관두고 새로운 실기 선생님이 새오빠의 미술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실기 선생님이란 사람의 성격이 좀 꼬장꼬장하고 할 말을 하는 그런 다혈질의 소유자였답니다. 미술을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서울의 유명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재학 중에 무슨 국전행가에 입성 경력이 있는 나름 화려한 스펙의 젊은 미술학도였죠. 그 사람이 새오빠의 새로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새오빠가 그 새로운 미술 선생님과 새엄마 앞에서 엄청 혼이 나고 있는 겁니다. 헤이라, 네가 아무리 수상 경력이 중요하다지만 베낄 사람이 없어서 동생 그림을 베끼니? 어머님, 심지어 헤이리가 저번 금상을 받은 대회에선 여동생의 그림을 대신 제출했던 사실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하셔도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헤이린 그렇게 양심 없이 남의 그림이나 훔치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요. 헤이리 여동생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걔는 이제 겨우 11살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헤이린 여동생보다 훨씬 어린 나이부터 저희 자식 자랑 같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헤이리가요 젓가락보다도 붓을 먼저 들고 숟가락질보다 붓질을 먼저 배운 아이랍니다.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그림을 베끼겠어요? 그리고 화풍이란 거 아시겠지만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색깔이나 감수성 그런 게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건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헤이리가 베낀 게 아니라 여동생과 매일 들러부터 같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원래 저희 아들과 딸이 화풍이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헤이리가 대신 가져다 냈던 그림 이거군요. 이 그림은요 여동생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헤이리가 그린 그림이 맞아요. 평소에도 여동생이 그림 그릴 때 옆에서 헤이리가 오빠라고 많이 도와주거든요. 이 그림만 해도 밑그림만 여동생이 그렸지 채색이니 뭐니 다 헤이리가 있기 때문에 헤이리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 그렇지 헤이라. 새오빠는 새엄마의 최근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주걱주걱 끄덕거리고 있더군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앞에 앉으라 하시더군요. 너 이름이 가영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말씀으론 이 그림이 네가 그린 게 아니라 오빠가 그린 작품이라는데 어머님 말씀이 맞니? 전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제가 사실을 말하면 새오빠가 상을 받은 사실은 취소가 되어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미술특기생으로 대학에 가겠단 새엄마와 새오빠의 장밋빛 미래가 어그러져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아무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대뜸 새엄마가 벌컥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니 얘 좀 봐. 너 주말마다 네 오빠가 바쁜 시간 쪼개가면 너 그림도 봐주고 가르쳐주면서 같이 그려줬더니 오빠 공을 싹 네 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어린애가 왜 이리 발칙하다 못해 배응망덕한 거야? 자, 얼른 선생님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어서! 눈을 부라리며 절 노려보는 새엄마의 무서운 눈빛에 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저희 오빠가 그린 것이 맞아요. 그러니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엔 아무래도 평소 너의 터치나 색감 쓰는 법을 봐서 아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기영이 네가 그린 그림이 맞는 것 같다만 네가 아니라고 하니 아닌 거겠지. 그런데 기영아,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에 있어선 자신을 속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머님, 이 문제에 관해선 더는 따지진 않겠습니다. 더 따지는 게 무의미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어린애한테 이런 걸 따져봐야 뭘 얻겠습니까? 따지고 드는 어른들이 어리석은 거죠. 대신 헤일이 그림 수업하는 것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부턴 다른 그림 선생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미술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새엄마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짓다가 다시 절 무섭게 째려보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네가 언행을 조심스럽게 잘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잖아. 넌 왜 꼭 그림을 헤이리 선생님들 앞에서 그려서 이런 분란을 만드니? 여자애 하나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사달인지 모르겠다 정말.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헤이린 선생님들한테 하나같이 칭찬밖에 듣지 않았던 애야. 그런데 네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 헤이리가 재능이 있니 없니 개성이 부족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건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쥐방울만한 게 들어와서 지 오빠 앞길을 막질 않나. 아휴, 내가 진짜 속 터져서. 저리 비켜, 꼴 보기 싫으니까. 불쌍한 고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혀줬더니만 생떼 같은 지 오빠 길을 팍팍 깎아먹으니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와. 너 오늘부턴 그림 그리는 거 당장 때려치워. 그러면서 저의 스케치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화구와 물통 등을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리는 새엄마셨습니다. 제가 그림 잘 그린다고 딸로 삼아서 잘 키워주시겠다고 그렇게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젠 절 천덕꾸러기 취급하시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시는 건데요. 애쓰게 제가 그린 그림들 그렇게 찢어버리실 만큼 아무리 생각해도 전 잘못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미우시면 제가 다시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줌마한테 딸 삼아달라고 애걸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전 그렇게 쏘아붙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부잣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 집 아저씨, 화가 아저씨를 끝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영영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1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에 그 집구석은 저한텐 감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공주방에 공주 침대, 언제나 써도 넘쳐나는 값비싼 물감과 화구들.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방궁도 마음이 편해야 아방궁인 거더라고요. 마음 불편한 아방궁보다 마음 편한 거적집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일찍 깨우친 11살의 저였답니다. 전 그렇게 그 집을 뛰쳐나와 다시 원장 선생님이 계신 고아원으로 돌아갔어요. 똑 부러진 척 따지는 말을 내뱉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파양당한 것이 사실이었고,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 서러운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난 잘못한 일이 없고 따라서 내가 올 필요는 하나도 없다. 머리론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멈추질 않던지요. 얼굴도 가물가물,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은 날이 또 없었어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계셨더라면 부자가 아니고 대단히 유명한 화가가 아니더라도 좋다. 그저 평범하게 날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추운 겨울에 잘못한 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 오들오들 떨며 길거리를 걸을 일이라고는 없었을 텐데. 전 그렇게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차분히 말씀드렸고 원장 선생님께서 말없이 절 꼭 끌어안아 주시더군요. 전 사춘기 시절 유달리 말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당하게 박차고 나왔지만 파양의 아픔과 트라우마란 것이 생각보다 큰 것이더라고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믿음이랄지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바람에 누구 친한 친구 한 명 사귀는 일도 아주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기가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박차고 나가는 수밖엔 또 방법이 없어서 전 입술을 깨물고 혹독한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마음 같아선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제 형편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그림에 대한 소질을 알아본 독지자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분이 연로하고 암에 걸리는 바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전 그 고마운 독지가의 도움마저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속이 상하고 대학에 갈 수 없는 것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 상태로 전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원장 선생님께선 제 그림 솜씨를 여기저기 어필하셔서 전 운 좋게 서울 입시미술학원의 조교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타온 수상 실적만은 아주 화려했기에 그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 미술학원 원장이 제가 지낼 곳을 마련할 동안 학원 한 귀퉁이에 조그만 창고방을 치워서 제가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도 참 고마웠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받는 정착금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 돈이 혼자 살 집을 얻고 이것저것 가재도구 마련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으므로 전 학원 쪽방이나마 제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공짜로 마련됐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죠. 그렇게 낮엔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에 학생들이 몰려오는 저녁 시간엔 입시생들의 그림을 봐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미술학원의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나마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 학생까지 집으로 돌아가자 학원 셔터문을 닫고 저도 잘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일찍 퇴근했던 원장이 그날따라 볼 일이 있다면서 미술학원으로 왔더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다음 달에 대학 동창들하고 매년 여는 동문회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 출품할 작품을 다시금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집에 작업실이 있긴 한데 요즘 집에 처갓집 식구들이 때로 와 있는 바람에 좀처럼 집중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기영이한텐 좀 미안하지만 이 화실 구석에서 작품 좀 손보다 가도 되겠지? 네, 그렇게 하세요. 전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곤 전 제가 잠을 자는 창고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자는 자리라고 해봐야
소파 겸용 침상 비슷한 접이식 1인용 침대 위에 모포를 하나 깔고 그 아래 싸구려 전기장판을 깔아놓은 잠자리였죠. 원장의 공간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나이 먹은 남자 어른이었기에 좀 찜찜하고 무서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월세 하나 받지 않고 제게 창고방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입장은 아니었기에 전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창고 방문을 단단히 잠가놓고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잠결에 뭔가 자꾸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 잠기가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화실에 원장이 집에 가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날따라 좀 많이 뒤척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눈을 붙여도 깊은 잠엔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시럭부시럭 철컥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밖에서 원장이 무슨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제가 자고 있는 창고방 문을 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전 겁이 덜컥 나서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당장 112에 신고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문 잠그고 자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휴대폰을 창고방 밖 세면실에 두고 가지고 오질 않았더라고요. 저의 실수를 뒤늦게 책망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궈놓았던 창고방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겁니다. 야, 너 아직도 잠도 안 자고 뭐하고 있었냐? 혹시 기영이 너도 이 원장 아저씨를 여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자애가 가만 보면 예쁜 건 아닌데 은근히 남자 홀리는 구석이 있게 생겼단 말이야. 눈도 쭉 찢어지고 올라간 인매하며 너 이런 식으로 남자 얼마나 홀리고 다녔냐? 응? 창고방에 먹고 자라고 할 때부터 솔직히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었어? 응? 이리 와봐. 응? 뱀처럼 징그럽게 느물거리며 저한테 원장이 다가오는데 정말 무섭고 끔찍스러워서 고함조차 나오질 않더군요. 전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고 순간 가끔씩 제가 간단히 끼니를 때울 때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가져다 두었던 쇠로 된 커피포트가 제 손 가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커피포트의 뾰족한 주둥이 부분을 사정없이 원장의 정수리에 내리 꽂았습니다. 원장이 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떨어뜨린 드라이버를 얼른 집어들곤 그걸 들고 위협했습니다. 야, 이 미친 변태 새끼야. 늙어도 좀 곱게 미쳐라. 감히 날 탐하려고 하다니. 너 대체 나이가 몇 갠데 그런 더러운 머리를 굴리니? 너 나이가 내 아빠 뻘도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도 있다는 인간이 부끄럽지도 않니? 한 발짝만 더 나한테 다가오면 이 드라이버로 너도 찌르고 나도 찔러서 확 죽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유, 쟤. 아니 무슨 이런 미친년을 봤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뭐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어린 년이 어디 겁도 없이. 그렇게 무대뽀로 저에게 덤비는데 전 너무 겁이 나서 정말 아무렇게나 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휘둘렀어요. 이마 부분을 날카롭게 찔린 원장이 피를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그 위급한 와중에도 죽은 건 아닌 게 분명해 보여서 전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미술학원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 원장은 되려 뻔뻔하게 절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을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서울로 상경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학원 문 닫게 만들겠다고 당신 학원에서 성추행당했다는 여학생들 진술을 굴비 엮듯 엮어왔는데 자신 있으면 검찰 고발 가보자. 그렇게 세게 나온 원장 선생님 덕에 그 미술학원 변태 원장은 맥을 못 쓰고 합의를 하더군요. 전 그렇게 미술학원 일자리도 잃고 좁아터진 반지하 원룸에 거처를 마련한 뒤 갖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왜 요즘 말로 현타라 하죠. 현실 자각 타임. 그 냉정한 현타의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고 현실의 벽이란 것을 절감할수록 제가 화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화가가 되려면 대학도 가야 하고 유학도 가야 하는데 전 유학은커녕 미술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 다닐 돈조차 수중에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림에 대한 열망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더군요.
전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에 파트로 일도 나가고 또 벽화 그리는 일 같은 그림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골라 돈을 버는 것으로 그림에 대한 갈증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저 멀리 좀 시골인데 갈 수 있겠어? 시골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주소에도 잘 안 나오는 섬마을인데 저기 전북 군산시 옥도면 쪽에 있는 이 무슨 방죽도라든가 거기 조그만 섬마을에 벽화 작업 의뢰가 들어왔어. 기차 타고 배 타고 한참 물 건너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왕복차비만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다녀올게요. 전 그렇게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전라도의 조그만 섬마을로 벽화 작업을 하러 떠났습니다. 벽화 아르바이트란 것이 전 제대로 된 미술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일당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넓은 공간에 나만의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벽화 작업을 할 땐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어서 아무 잡념이 없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날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벽화 일을 하러 떠났던 건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이름 모를 섬이지만 참 아름답더군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런가 원초적인 바다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한참을 바라보다가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고아원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자주 그리던 엄마와 아빠의 얼굴도 그리고 또 제 기억 속에서 아주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 부모님과의 바닷가 소풍 장면. 언제였는지 몇 살 때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느 날의 찌는 듯한 여름, 엄마 아빠와 함께 해수욕을 가서 모래사장 위에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있던 기억. 그런데 파도가 떠밀려 왔고 전 바닷가로 쓸려 들어가는데 울며 바다에 빠진 절 아빠 엄마가 나란히 와서 구해주셨던 기억. 그런 절 양쪽에서 목마 태우듯 하늘 높이 치켜 세우고 새 식구가 바닷가가 떠나가라 웃음보를 터뜨리던 기억. 그런 이미지들을 벽화 작업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아저씨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1,000만 원 줄까? 전 소리나는 곳을 뒤돌아봤습니다. 스케치북과 이제를 한 손에 든 어떤 나이든 남자가 대뜸 절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사느라 그림 그리고 있는 저에게 또 이 무슨 개수작인가 싶어 전 한참 동안 그 늙은 아저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거면 곱게 가던 길 가시죠. 먹고 사느라 어쩔 수 없이 그리는 벽화이긴 하지만 제 그림이 그렇게 아무나에게 영혼을 팔 만큼 싸구려는 아니니까요. 아가씨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난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야. 벽화 내용이 아무래도 좀 혹시 이름을 좀 물어봐도 될까? 전 무슨 또라이인가 싶으면서도 풍기는 인상이나 이미지가 영 싸구려 같아 보이진 않았고 뭔가 모를 전업 작가의 냄새가 풍겨서 그냥 뭐 이름 정도 말해주는 건 괜찮겠지 싶어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 멀쩡히 있다가 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기영아, 난 네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다. 너 내 딸 기영이가 맞지? 뭐라고요? 내가 아저씨 딸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미안하지만 귀 뒤쪽에 점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기영이가 아기 때부터 귓볼 뒤편에 동전만한 점이 있는데 귓볼만 확인하게 되면 내가 아까 약속한 1,000만 원 진짜 드리겠소. 전 하도 어이가 없어 아저씨에게 1,000만 원부터 달라고 다짜고짜 소리쳤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화구가 든 가방 안에서 진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제게 건네는 겁니다. 그 아저씨의 어이없는 제안을 받아든 순간 제 인생의 행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이없어 할 새도 없이 아저씨는 제 귓볼 뒤에 점을 확인하더군요. 그랬더니 기영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곤 절 끌어안고 한참을 우는 겁니다.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상한 아저씨는 제 아빠가 맞았어요. 거짓말 같은 우연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다니 저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아빠가 절 알아본 건 순전히 제가 벽화에 그린 그림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저 엄마 아빠는 어렸을 적에 바닷가로 놀러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식구가 나란히 일렬로 모래사장에 누워있길 좋아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물살이 좀 센 날이었는데 파도가 밀려와 제가 그 서슬에 바닷가에 휩쓸려간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바닷가에 뛰어들어와 절 구해주신 것도 그날 있었던 일이고 아빠 머릿속에도 생생했던 그날의 이미지를 제가 벽화 속에 고스란히 옮겨놓았으니 절 알아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전 제가 먼저 요청을 해서 아빠와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친자일 확률 99.9999%로 전 아빠의 친딸임이 확실하더군요. 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옛날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아빠가 버젓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까요. 글쎄 그 교통사고로 엄만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거의 뇌사 상태에 가깝게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을 넘게 병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빠는 원래가 일가 친척도 가족도 없는 분이셨는데 엄마의 일가 친척들이 재산을 탐내고 절 소리소문도 없이 고아원에 버렸다 합니다. 아빠에겐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아빠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돌아온 소식은 아내와 딸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재혼도 하시고 화가로 이름을 떨치며 살아오셨던 건데 그래도 죽은 딸,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억이 아련해서 재혼한 아내에게 고아원에서 딸아이 한 명 입양에다 기르자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마저 해외 전시를 가 있는 동안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아 고아원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 듣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세 부인의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옛날 절 파양시켰던 못된 새엄마가 맞았습니다. 전 그때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빠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빤 그런 일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안 그래도 재혼한 세 부인, 그 새엄마라는 여자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인데 당장 이혼하겠다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전 우여곡절 끝에 친아빠를 찾았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입양되었을 때뿐 아니라 고아원 시절부터 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찬찬히 말씀드리자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기영아, 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네가 그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눈에 그리듯 보이는구나. 아빠가 미련하게 사람들 말을 믿고 널 찾아보지 못한 게 한이 될 뿐이야. 지금이라도 아빠를 만났으니까 남은 여생 너하고 나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아빤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고 제대로 정규 과정을 밟지 않으면서도 계속 손에서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내 딸이 자신을 닮아 화가가 되었다니 기쁘기 그지없다면서 당장 유학을 떠나자고 난리셨습니다. 유학도 저 혼자는 보내지 않고 아빠가 꼭 따라올 거라고 하면서 성하셨죠.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빠가 정말로 대단히 유명한 화가시더라고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그런 세계적인 실력파 거장이셨던 겁니다. 그런 만큼 재력도 대단하셔서 아빠 소유의 갤러리와 서울 시내 커다란 아파트, 그리고 작업실이 딸린 건물까지 소유한 재력가셨어요. 전 평범하고 능력이 없는 아빠라도 아빠만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멋쟁이 부자 아빠를 찾게 되다니 매일매일 볼을 꼬집으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확인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벽화 작업을 아빠와 함께 공동으로 마친 뒤 서울로 상경을 해서 아빠는 바로 그 못된 새엄마와 이혼 절차에 들어가시더군요. 새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또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새엄마가 저를 파양한 것은 제가 아빠 친딸인 걸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의 친엄마 외가 쪽 친척 중에 새엄마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정보를 새엄마에게 흘렸고 절 수소문에 고아원에서 찾은 새엄마는 시험 삼아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동안 절 데려다 키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 아들의 길을 빼앗는다고 생각했고
아빠가 귀국하면 그림 잘 그리는 친딸인 나만 예뻐할 것이 뻔해서 모든 사실을 덮어버리고 아빠 몰래 파양 절차를 밟은 것이더라고요. 아빠는 이 모든 사실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새엄마를 찾아가 한 바가지 욕을 퍼부으신 모양입니다. 아이를 입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아이한테 상처 줄 거면 애초에 뭐하러 아이를 입양한 거야? 게다가 친딸의 존재를 나에게 숨기다니. 내가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당신같이 무서운 여자는 이제 더는 못 살아. 아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하나도 없이 새엄마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커다란 잘못이라는 발목이 잡혀 있어 새엄마는 찍소리도 못하고 거진 알몸이나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전 최근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와 있어요. 이곳에 미술대학 신입생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와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빠는 또 이곳에 개최할 다음 전시회를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고요. 하루하루 매일 아빠와 생활하며 원도 없이 그림 그리는 나날이 더없이 행복한 요즘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하루하루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행복한 내가 있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